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의 주제는 기본소득 대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보험 대 기본소득. 상당히 최근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고일석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참석하셨고요. 제가 요령을 조금 말씀드리고 바로 네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시민들의 삶의 문제가 이슈화된다. 예. 정치 이슈화된다. 이건 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고요. 아주 기쁜 현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이 이런 제1여당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것 또한 좀 굉장히 고무적인 행복한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 토론은 아마 좀 지켜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TV 토론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우리가 이 이슈를 잘 아셔야 자기 그 대선에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많은 얘기들이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이참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이해하는 시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준비하면서 잠깐 몇 번 하고 이 편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고용보험은 전부 다 아는 거잖아요.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기본소득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또 뭐 리서치도 하고 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몇 말씀 나눠보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알고 짐작만 하고 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그 사회자 역할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주고받고 재밌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 시간은 가급적이면 원래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준수하되 조금 길어지는 것은 유튜브 방송의 특성상 용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보이시죠? 시간을 이쪽에서 안 보이네.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무슨 바둑 둘 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딱 누르면 시간이 갑니다. 딱 하면 멈춥니다. 뒤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뒤에서는 안 보여요? 네. 뒤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죠? 네, 지금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저희는 좋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들였어요. 네, 오늘 토론 방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통질문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이 어떤 의미인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각각의 개별 질문을 세 가지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토론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질문 3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의 질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편의상 왼쪽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오히려 지금의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이 이걸 좀 강력히 드라이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어디다 저쪽에 인사드려야 되나요? 한 말씀 하실까요? 뭐 소감. 뭐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국민 고용 안전망 혹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책이 잘 나가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복지의 원리라고. 복지의 원리라고 양재진 교수님께서 펴낸 책인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입니다. 네. 한 말씀 주시면.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셔서 그리고 제도의 구성의 내용, 혜택 이런 것들 좀 같이 공유하고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옆에 앞에 있는 분은 이제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천입니다. 먼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어가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국민 고용보험 그러면 꼭 전국민 기본소득과 대응돼서 둘 다 전국민에 해당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고용보험은 취업자 대상입니다. 즉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책이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명칭을 한다면 전 취업자 고용보험. 아니 그건 뭐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둘 다 국민이 붙어 있으니까 네. 두 개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점은 일단 분명히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네. 저희도 뭐 그 정도는 이해하고 아, 있습니다. 예. 사전 지지도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긴 네, 중요한 네.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다음은 우리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백승호입니다. 인사말하는 거죠? 네. 30초짜리. 예. 뭐 기본소득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이슈가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복지냐가 이슈가 있었고 이제는 그 이슈가 이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뭐 어떤 복지를 조화롭게 할 거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는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계층 간 소득 격차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완화되는 사회. 그리고 이제 생존 노동 말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다양한 인간의 활동들이 더 생존 노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증가할 텐데 그런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이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짧게 해주세요. 인사말입니다. 지금 개념 소개가 아니에요. 이거 개념은 뒤에 또 할 겁니다. 네. 반칙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기 30초라고 돼 있길래. 30초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라 뭐 모두의 몫에서 비롯되는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를 지향하는 게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인데 사실은 오늘 이 대립구도가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만 그게 가능하지 않고 기본소득과 1차 안전망으로서 그다음 2차 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따 토론 이슈에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개념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인데요. 백승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준비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공여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 배당을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배당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공유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거, 예를 들면 토지라든지 뭐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자연자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지식이나 정보,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부지불식 간에 사람들로부터 추출되어 만들어지는 빅데이터, 이런 공유 자원을 활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제 공유부죠. 이제 그 공유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는 기업이 경제 활동할 때는 반드시 이런 공유 자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공유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수익은 원래 모두의 것이었으니까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사회 정의가 아니겠냐, 그런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기본소득은 이제 이런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기획이고요. 또 이제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원리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권리 보장의 원칙하고 욕구 충족의 원칙 두 가지가 있고, 서구 복지국가들이 한국도 마찬가지 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 두 개의 원리가 균형을 이룬, 권리와 욕구가 균형을 이룬 복지국가들이 불평등, 양극화, 경제 성장, 이 모든 것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욕구만 강조했던 나라들,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은 자산조사 욕구를 되게 강조했던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계층화도 심하고 불평등이나 양극화도 되게 심하죠. 그리고 복지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러 조건들을 부과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통제되는 사회의 특징을 보여왔고요. 보수주의 국가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국가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욕구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노동소득 격차가 사회보험을 통해서 그대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복지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년간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복지국가 경로를 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좀 감성적인 언어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근데 사실은 그런 감성적인 언어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수준과 불평등 양극화의 결과들이 이제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복지국가였냐? 권리와 욕구가 이제 적절히 조화되는 복지국가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권리 보장으로서의 1차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든든한 마룻바닥으로서의 기본소득,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보험이나 사회서비스가 2차 안전망으로서 튼튼해지는 그런 사회가 복지국가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이나 이런 제도들이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조금 오버했습니다. 이 정도는 봐주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지금 반응을 보니까 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주셨는데 좀 읽지 말고 요약해달라, 쉽게 설명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조금 더 소개해드려야 소통하면서 더 전달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쉬운 용어로 좀 설명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 아까 뭐 전 취업자 고용보험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셨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김종진 박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3분입니다. 예,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해고, 계약 만료 등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11년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을 했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1946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의 핵심은 실업급여이고요. 두 번째는 구직을 하기 위한 구직수당도 해당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주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적용 대상이고 더 중요한 거 직장에 다니다가 꼬마를 낳을 때 육아 출산급여를 주는 게 이게 고용보험의 4대 패키지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해주지 않는 거. 유급병가 제도. 유급병? 네, 유급병가. 병가. 이 제도도 사실은 고용보험 설계에 포함돼야 되는데 우리는 포함되지 못했거든요. 즉 고용보험은 일을 하는 자가 해고나 실직 잘렸을 때 재취업이나 구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설계한 제도입니다. 오, 짧게 하셨어. 내용이 많네요, 진짜. 네, 근데 간단하게 실업급여만 주는 게 근데 아니라. 그래서 이 고용보험 제도를 일반인들은 실업급여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끊은 건 왜 끊으셨어요? 반칙이에요. 1분 20초 1분 20초 남았는데. 그런데 이 네. 고용보험 제도에 3,600만 일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고용 알기로 노동자, 뭐 한 50% 정도만 자영업자까지. 그러니까 절반은 일하는 자가 해당받지 못해서 이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설계는 1993년에 정규직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이 다변화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 덴마크, 프랑스에서 우리로 치면 취업, 모든 일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용보험 제도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모두에게 실업급여, 고용, 직업훈련, 육아급여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하고 포괄성을 넓히자. 이게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이고 내용 중 하나입니다. 네. 예. 맞췄습니까? 이제 땡 쳐도 되나요? 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할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총론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좀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텐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혹시 빠진 질문이 있으면 이따 시청자 질문 때 코너 때 적극 의견 개진해 주시면 대신해서 저희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소득 쪽입니다.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기본소득 시급한 과제이냐 이슈이냐 아니면 이거 장기적 과제 아니냐 재원도 막대하게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급한 과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백승우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네, 뭐 시급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도입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급한 이유는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되게 안정적이었거든요. 그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했어요. 실업되었을 때, 늙었을 때, 뭐 다쳤을 때, 뭐 예측 가능했는데 사회가 이제 그러한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 안정성이라는 것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한 사회가 됐어요.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에 닥칠지 언제 어떻게 잘릴지 도저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특히 이제 취약한 사람들은 더 그런 이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고 예측 불가능성에 이제 놓이게 되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사회보험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그 실업될 확률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능력 이런 거에 기반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 새로운 제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새로운 제도들 중에서 이제 그 나오는 안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번 일들을 계기로 기본소득 이외에 다양한 새로운 대안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들이 많이 나와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한국 복지국가가 상당히 이제 열악한 수준인데 복지를 강화하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이제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기존의 복지국가를 강화하자라는 축이 있는 거고 네.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걸 달성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더 강화하기 훨씬 더 쉬워진다. 예를 들면은 지금 생계급여가 1인당 52만 원인데요. 기본소득 30만 원 주면 8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기초연금이 25만 원, 30만 원 받는데 기본소득 30만 원이 더해지면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 이런 복지국가의 강화가 예를 들면 기초법을 개혁하고 기초연금을 개혁하는 것만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초법 20년이 지났지만 생계급여 50만 원 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80만 원짜리 기초연금, 생계급여가 될 수 있고 60만 원짜리 기초연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존에 못 해왔던 복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을 기본소득은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60만 원으로 늘리자. 생계급여를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내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를 갈라놓는 기존의 복지제도보다 기본소득이 훨씬 더 복지를 강화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준수해 주셨고요. 그 요지는 저소득층의 복지 강화에도 기본소득이 기여하는 게 크다. 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 효과적이다. 이 얘기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급하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원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간다. 네네. 뭐 이건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분배 효과가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찬희 부소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4년 전 2016년 때 거리에서 총선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도와준다고 이제 기본소득 30만 원을 막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잠바를 입으신 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한참 보시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재용이한테 왜 주나? 딱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재용이한테 왜 주나? 제가 딱 30초 내에 이분을 딱 설득해야겠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저씨는 5만 원 더 내시고 30만 원 받아가시고 이재용 씨는 10억을 내고 3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말이네. 네. 그거 참 좋은 거구만.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사실 세금을 굉장히 적게 냅니다. OECD가 36개 국가인데요. 한국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31입니다. 우리 밑에 칠레,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세 부담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조세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냐?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은
기여금으로 들어왔던 게 n분의 1로 싹 빠져나가니까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지 달성에 용이합니다. 투명함은 인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 수치로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OECD 평균 수준만 높여도 우리가 뭐 북유럽이라든가 프랑스처럼 국민 부담률이 높은 나라 말고 OECD 평균 정도만 높여도 우리가 모든 국민한테 30만 원 기본소득이 매월 가능하거든요. 25만 원 기본소득이요. 그게 8%입니다. 제가 8%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준비 많이 했죠? 예. 자, 이겁니다. 네. 이거 좀 비춰주세요. 네, 비춰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부담률을 8%를 높이게 되면 OECD 평균이 되는데 그러면 연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한테 30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월로 한 사람에 25만 원이거든요. 그럼 월 25만 원씩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기본소득이 가능하고요. 요걸 한번 환산해 보면 그걸 중위소득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하죠. 중위소득이 아시다시피 475만 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에서. 그러면 요거야 8%라고 하면 세금을 얼마 더 내겠까요? 475만 원의 8%인 38만 원을 월 더 내겠죠. 네. 그런데 25만 원씩 4인 가구가 타니까 25 곱하기 4,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면 38만 원을 기여금으로 내고 100만 원을 받게 되니까 플러스 62만 원이 생기게 된다. 이 정도만큼 실제로 분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중위소득의 경우에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되는 것이고 이걸 계산해 보면 보통 어떻게 계획을 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민의 80% 또는 90% 정도가 실제로 순수혜자가 돼서 강력한 재분배 효과가 생긴다. 최근에 옆에 계신 백승호 선생님이 복지편을 갖고 조사를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복지편을 조사해 보니까 현행복지하고 현행복지에다가 현 복지수급자에게 30만 원을 더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현행복지에다가 기본소득 30만 원을 더해주는 방법.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진위계수를 비교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진위계수는 적은 수치일수록 좀 더 평등한 것이고요. 큰 수치일수록 나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실제로 했더니 시장 진위계수는 0.35인데요. 현행복지에 따르면 진위계수가 0.294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현행복지에다가 복지수급자에게 30만 원을 더해주게 되면 0.281이 되고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0.267이 돼서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제일 컸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요. 기존의 복지수급자도 사실 굉장히 이중화돼 있다. 사실 우리가 복지수급자는 가난한 사람한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 이런 것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과했으니까 좋죠? 네, 30초를 초과하셨는데 또 패널 같은 걸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정성을 감안해서 네. 또 이제 한 30초 더 쓰시면 됩니다. 네. 우리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죠. 과연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냐? 뭐 이재명 지사는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 복지정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승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뭐 3분도 걸릴 거 없고요. 이거는 어떤 정책이든 뭐 경제 정책도 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복지 정책도 경제 정책의 기능과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해서 사회보험은 복지 정책이잖아요. 근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업됐을 때 사람들한테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경기를 불황 시기에 경기를 호황으로 돌릴 수 있는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건 경제 정책의 기능인 거죠. 뭐 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이죠. 근데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 최저임금 규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 주니까 복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주로는 복지정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 복지정책을 가지고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큰 공헌을 한 건 사실이죠.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상당히 많이 가져다 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정책이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소득 아직도 실현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안 했지만 보편적 무조건적 현금 지급은 해봤죠, 우리가. 네. 바로 그게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이죠. 네. 그때 모든 분들이 다 슈퍼마켓 가보셨을 거예요. 슈퍼마켓 주인들이 얼굴이 폈어. 네. 이거가 살맛 난다. 고깃집도 그랬죠. 이게 경제 아닙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얼굴이 펴지는 게 결국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곧 복지고 복지가 경제인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얼굴이 다 죽상이 됐어. 돈 떨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묻자보면 주인님, 이거 아저씨 이거 매달 이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 천국이지.
저는 이게 기본소득의 경제 효과와 복지 효과를 아울러 잘 설명해주는 실제 사례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30초 더 썼는데 네. 1분을 전략했기 때문에 30초 남았네요. 네, 30초 남았네요. 꼭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전 취업자 고용보험 이렇게 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세 가지 질문을 준비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고용보험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자영업들,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을 주다 보면 특히 이제 실업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그런 제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재진 교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취업자들을 위한 보험이죠. 즉 그들이 경제 활동을 못해서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제 소득 보장도 해주고 뭐 훈련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고도 피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받는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동료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보험료나 같은 세금을 가지고 그냥 그거로 이제 돈을 받는, 소위 말해 치팅한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렇게 만약에 확대가 될 경우에는 피고용이 임금 노동자들은 뭐 해고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프리랜서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가 좀 조절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크니까 이거 작동이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들에게 이제 고용보험을 확대할 때는 지금 소득 기준으로 하면서 뭔가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득이 있다 없다 보다는 소득이 낮다 높다 이렇게 돼서 좀 EITC 개념으로 모자란 소득을 좀 조금 채워주는 개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일단 뭐 그런 이제 논의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덴마크에서도 그래서 소득이 전혀 좀 낮은 사람들은 좀 보험시계로는 가입하지 않고 실업 부조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내가 좀 구직 활동한다든지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일반 재정에서 이제 급여를 받는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정수급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실업급여 같은 게 지금 우리가 한 40만 명 정도 평소에 이제 수급을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뭐 10% 정도 사실은 부정수급이라는 게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운영하다 보면 불량품 제품이 나오듯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가 만약 한다면 4만 명 정도가 이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좀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거 전체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정수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그냥 기본소득으로 다 줘버리지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분들에게까지 더 가는 거니까 부정수급이 전 국민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부정수급 문제를 좀 줄여가는 행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다음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것,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은 다 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하고 고민하고 있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하고 특수고용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대리운전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많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직장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직장은 회사가 돈을 내주는 게 있는데, 당사자들 부담만 하라면 지금도 살기 팍팍한데, 과연 보험을 낼까? 이런 어떤 제기도 좀 있습니다. 이 문제, 유인정책,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종진 박사님 말씀 주시죠.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예를 들어 저희 연구소에서 저는 이번 달 월급의 소득에서 0.8%를 공제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소가 동일하게 매칭해서 0.8을 해서 1.6을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0.38% 가입돼 있어요. 전체 자영업자 중에. 왜 그러냐면 1%도 아니고 보험료가 2.25%예요. 2.5%도 높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망할 생각 안 하거든요. 재수 없으니까.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누가 망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자영업자의 비율을 노동자처럼 동일하게 0.8로 균질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개편하게 되면. 그리고 이 자영업자의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조세에서 일정 정도 재정 기여를 하는 걸 전제로 1.7 정도 되나요? 그러면 1.6이죠. 1.6. 네, 그래서 0.8 처음에는 동일하게 해야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럼 혜택은 뭐냐면 아프면 쉰다. 대리운전 기사가 이틀 아프면 오늘 일당 이틀치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차휴가나 유급병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인센티브 중에 하나는 유급병가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4차 산업식 AI 디지털 시대잖아요. 5년, 7년이 지났을 때 일자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는데 다른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나 혹은 일자리를 더 숙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프리랜서들은 다 자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용보험을 들면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는 노동자하고 동일하게 0.8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하고 동일하게 교육훈련 등등 혜택을 적용한다. 세 번째는 저는 명확하게 근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죠. 뺏어가죠. 그런데 자영업자 기타 등등 어떻게 포착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영국, 캐나다, 미국처럼 국세청이 리얼타임처럼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3,600만 명 중에 75%를 포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 방식의 국세청이 징수 부과를 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 3조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 2번 인상됐을 때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3조 5천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돈을 그대로 이 고용보험이 증가되는 아까 0.8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0.8이 없잖아요. 이분은 일자리 안정자금 3.5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최저임금 2번 인상될 때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던 것을 갖고 오면 현재의 모든 일하는 취업자의 고용보험을 하는데 추가 인상분이 없이도 가능한 설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으로는 직장인들하고 동일하게 0.8 내는 구조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뭐 일자리 안정지급이든 다른 나갔던 것을 이쪽으로 하면 추가적 재원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 네. 그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실업급여, 실직, 폐업, 교육훈련, 육아급여 등 지급 등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자,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그 정부에 아까 이제 재원이 투입이 될 텐데 지금 아까 그렇게 하면 뭐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일각에서는 직장인들이 지금 직장 그 고용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그 고용보험이 결국은 나라 돈으로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은 직장인들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안 좋은 직장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영업자들 도와주고 그런 것은 뭐 이해는 되나 심정적으로는 내 쌈짓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재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실은 그동안 보험료는 하는 거죠? 예. 그동안 보험료는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뭐뭐 하면서 건강보험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업보험도 이게 전보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대 198만 원까지 이제 주게 되고 등등 해서 지금 조금씩 올라왔고 앞으로 지금 0.8% 아까 말씀하신 1% 정도는 올릴 이제 그런 요번에 이제 경제 위기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급여도 조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데 요번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 쪽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또 나가게 되면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좀 부담을 조금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 아닌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사회적 연대 상부상조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부상조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우리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보험료 형식으로 이 부분이 커버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에 네. 소위 말해 사각지대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일반 재정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해서 메우고 있죠. 또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못 내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의료급여라고 그래갖고 일반 재정에서 해서 그분들을 메워서 전 국민을 이제 노후보장도 해주고 전 국민 의료보장도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험료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말하는 이제 이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일반 재정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험료 외에 다른 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보험 방식으로 전체 늘리면서 아까 말한 그 보조금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두루누리 사업에 들어가서 보험료 지원하던 게 있습니다. 일반 재정에 그런 것이 포괄될 수 이제 그 사용될 수가 있고 또 만약 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재정에서 하는 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초연금 주듯이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일단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그건 일반 재정에서 하죠. 물론 보험료나 일반 재정이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세금 나가는 거지만 이거는 위험이 빠지고 어려운 사람, 아까 말했지만 1년에 한 40만 명, 50만 명 정도에게 주는 거 확대됐다 해도 100만 명이 안 넘을 그런 문제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아주 기본소득 몇 천만 명하게 하는 기본소득에 비하면 아주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연대 상부상조 개념에서 위험에 빠진 시민에게 함께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패널들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 원래 이제 고용보험 쪽은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아마 아직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좀 실시하자. 지금이 이제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빨리 이걸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위원장하고도 좀 만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이 이런 거구나라는 체감을 했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먼저 했죠. 도에서 10만 원씩 주고 기초단체에서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형편에 맞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같이 줬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쨌든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활성화 이 부분이 많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대책만 세운다면 기본소득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정부 추진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고 뭐 꼭 진영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좀 이재명 지사가 또 기본소득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다음 순서는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각자 이제 네 분한테 6분씩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상대 두 명을 지정해서 뭐 질문해 주시고 뭐 한 분한테만 계속 묻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임의적으로 제가 순서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희 부소장님한테 6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 동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짧게 하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네. 많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시작. 네, 저는 이제 고용보험에 대해서 완전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취업자 고용보험도 하고 기본소득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목표하고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취업자 고용보험은 직장을 상실했을 때 또는 돈벌이가 상실됐을 때 그 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취업자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 볼 때 한 2,7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2,700만 명이 직장을 잃었거나 돈벌이 잃었을 때 그걸 대체하는 고용보험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고용보험이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용보험 대상자는 아까 했듯이 2,700만 명이고요. 사실은 뭐 양재진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보험,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는 이 사회보험이 생긴 게 사실 유럽에서 생긴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완전 고용이 가능했고 직장을 잃었다가 약간의 재취업, 훈련을 받으면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오기 굉장히 용이한 사회였고 또 일자리도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요. 양질이라는 것은 혼자 벌어도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보태면 남성 부양자 모델이라고 그러죠. 남자 혼자 벌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나왔던 것. 그랬을 때 잠깐의 일시적인 직장을 잃었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잠깐 구제하는 실업부조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돌아갔다가 복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남자가 벌어서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나고 먹고 살아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사실 그래서 고용보험이라는 게 사실 지금 고용보험도 잘 아시겠지만 최대액 198만 원, 최저액 18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최대로 줘봤자 9개월이거든요. 네, 최대로 줘도 9개월이면 최대액 198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200 곱하기 9하면 1,700만 원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인 거고 만약에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면 사실 생계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럼 계속 이걸 생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늘린다. 자꾸 늘리게 되면 핀란드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느냐. 실제로. 핀란드가 사실 기본소득 실험한 이유도 기본소득 실험 이유가 뭐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계속 그런 실업급여 또는 구직수당, 실업부조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 실제로 이런 거고 사실 또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 효과를 그러니까 일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이 생기는 순간 빵원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는 동기부여가 자꾸 부여되게 되잖아요. 그에 반해서 기본소득은 일을 해도 기본소득 30만 원이면 일해서 60만 원이 생기면 그냥 90만 원이 생기는 거고 100만 원이 생기면 130만 원이 되는 거고 일할 동기를 더 부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실험 대상으로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재진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양재진 교수님의 팬입니다, 제가. 네.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꼭 기본소득의 단점을 말씀하실 때 기존 복지급여에 사용되는 액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왜 꼭 이런 논리를 쓰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각지대가 50%니까 구조만 투입하면 사각지대가 없어지는데 이 구조를 기본소득으로 하게 되면 만 얼마 나가는 게 이게 무슨 푼돈인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근데 저는 의도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꼭 기존 복지에 쓰이던 돈을 기본소득으로 뿌리면 얼마다. 이런 논리를 피시거든요. 또는 다른 현금 복지급여를 전부 더했을 때 70조인데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하면 11만 원 얼마다. 이렇게 꼭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 저희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복지가 감소해야 된다거나 위축돼야 된다거나 그걸 줄이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가고 강력한 증세라든가 공유자산의 분배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거지 기존의 사회복지를 대체해서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 논리법을 써서 꼭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인상을 베풀려고 하시는지 제가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분 3초 드리겠습니다. 1분 3초. 야, 6분을 저렇게 쓰시네요. 영리하게 쓰시는데. 네. 7분은 1분 하고 5분은 쓰시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은 소득 보장의 가성비를 비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다 생활이 어려다, 다 뭐 안정된 직장이 없다, 뭐 다 어렵다.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것을 밑에 쫙 깔아야 된다. 기본소득 방식으로. 자, 그랬을 때 과연 그게 가성비고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구조 가지고 198만 원까지 주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또 고용유지금 같은 거 해서 또 해고 안 당하면서도 좀 유지하게 가서 하는데 하여튼 뭐 200만 원까지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드는 돈이 한 9조 정도로 해서 되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그거 뭐 198만 200만 원 7분의 1 정도 되는 30만 원으로 소득 보장을 하자. 말은 좋은데 30만 원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200조 가까이 된단 말이죠.
9조면 될 거를 200조를 쓰면서 효과는 7분의 1 소득 보장형.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뜻은 좋지만 이왕 소득 보장 하려면 가성비 좋은 거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딱 6분이 됐네. 이제 오히려 이제 하실 말씀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그 양재진 교수님이 이제 6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 할 얘기 하시고 또 질문하시면 그게 좀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아. 다 못 알고. 1분 30초가 돌아올 것 같은데. 더 적게 줄 수도 있어. 자, 우리 양재진 교수님 6분간 시간 쓸 수 있도록 질문 아니 본인 말씀하시거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어서 무슨 재정 문제나 뭐 이런 거 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 질문을 드리죠. 뭐 두 분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백승호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50만 원 주는데 거기에 만일 기본소득이 30만 원 예를 들어 들어가면 80만 원 돼서 아주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먼저 기초연금도 말씀하셨다. 기초연금을 25만 원이나 30만 원 주는데 거기 또 30만 원 들어가면 한 6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냐. 뭐 좋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그 말씀하신 걸가 실행이 가능한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아까 52만 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52만 원 1인 가구 52만 원 드리고 뭐 현금성 주거급여도 한 26만 원 정도 되니까 한 80만 원 정도를 이제 주는데 그거 하는데 12조 정도 1년에 쓰지 않습니까? 한 80만 원 주는데 한 12조 정도를 이제 쓰고 있는데 아까 30만 원을 더 해주려고 기본소득 하게 되면 뭐 187조 혹은 뭐 200조 가까이 드는 거죠. 여기 12조 드는데 여기는 200조 가까이 드는데 30만 원 더 해주는 거란 말이죠. 또 아까 기초연금 얘기하시면서 또 기초연금도 한 12조, 11.9조 정도를 써서 25만 원이나 30만 원 이렇게 어르신들께 드리고 있는데 또 200조 가까이 하고 30만 원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30만 원 더 해주는 건 좋을지 모르는데 이게 200조 단위가 이렇게 여기는 뭐 하니까 만약 기초연금 같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초연금을 2배로 올리면 12조가 드는 거니까 12조만 더해서 2배 해서 해드리면 되는데 200조를 들여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복지국가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근로 활동을 소득 활동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급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n분의 1로 쫙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n분의 1 하다 보니까 뭐 푼돈이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이제 적은 거고 푼돈 아니게 한 30만 원 하려니까 전체 뭐 사회보장비보다 많은 돈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만 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하려면 재정을 진짜 어떻게 동원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현실화시킬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3분 쓰셨고요. 답변 뭐, 뭐 아무나 주시죠. 하시죠. 뭐. 일단 200조 제가 아까 월 25만 원씩 하면 이제 150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30만 원인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150조가 든다라고 좀 착각하는데요. 선생님 말씀에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재정 관상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 하면 기존의 복지제도 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서 걷어서 일로 주죠. 근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서 걷어서 모두에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실제 비용이 150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150조가 드는 게 아닙니다. 쉽게 제가 아까 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이죠. 예를 들면 보통 180조가 든다 그럴 때는요. 이거를 다 더하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 180조죠. 실제 드는 거는 낸 게 38만 원, 받은 게 100이니까 순 증가는 62만 원이거든요. 요게 실제 순수 필요액입니다. 이거 총 필요액을 더하면 150조 많아 보여, 180조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는 총 비용에 비해서 순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비용은 절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일단 재정 완성을 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두 내고 모두 받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모두 내고 모두 받는다는 이 정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설득력이라고 보거든요. 거부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네. 이때 모두 낸다고 할 때, 이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모두 낸다고 할 때 정률세 똑같은 퍼센티지로 모두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 불균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똑같이 8%를 내도 똑같이 10% 내도 실제로 내는 돈은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답변하시고 네. 시간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제가 좀 모두 내고 모두 받는다. 일단은 모두 내지를 않죠. 왜냐하면 소득 활동해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기본소득에서는 받는 게 근로 연령대의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 다 받죠. 중산층 전업주부라든지 거기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받죠. 그래서 모두 내고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내고 일 안 하는 사람도 받는. 그건 아니고요. 재원이 개인 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생태세라고 한다면 생태세는 모두 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부상조 이제 복지국가에서는 이제 모두 일하는 사람은 다 내지만 사실은 위험에 빠져서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이 격감한 사람에게 또 열심히 일하지만 좀 근로빈곤층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가게 되고 나는 당장 안 받아도 좋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죠. 건강보험은 내지만 아픈 사람한테 그게 몰아서 가게 되지. 나 냈으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그냥 뭐 더 달라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상부상조와 상호 연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 때문에 있는 거여서 꼭 다 받아야지. 공평하고 정의롭고 맞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거는 맞습니다. 딱 정확히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두 분 남았는데 원래 이제 기본소득 먼저 했으니까 우리 또 백승호 교수님 먼저 하고 마무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양재진 교수님 그러면 백승호 교수님 6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죠. 실업이라든지 뭐 산재라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죠. 그거를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런 방식으로 복지를 강화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여기서 실제로라 하는 거는 제도가 그런 방식으로 확대가 되느냐. 이죠. 아닐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왜냐? 양재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해서 나는 뭐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드니까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사회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것만은 아니고 상당히 이기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뭐 재난지원금도 70% 준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 잘 사는 30% 되시는 분들이 왜 자기는 안 주냐고 얘기하잖아요. 수도권에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은 난리 났었죠. 네, 20, 30대들은. 뭐 하여튼간 그런 이기심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서구의 역사적 경험들이 다 이제 증명해 왔던 거거든요. 아까도 뭐 미국식 복지국가 얘기했고, 뭐 스웨덴식 복지국가 얘기를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몰아주는 복지는 항상 납세자들이 그걸 감시하게 돼 있어요. 납세자들이 항상 내 돈이 잘 쓰이나 항상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이는 돈의 양을 늘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20년이 지났거든요. 그 20년이 지났는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한 30%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어요. 20년 동안. 그 왜 그러냐? 기초연금도 50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들이 몇 번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지만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50만 원 올리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힘든데 왜 난 안 주고 노인들한테만 줘?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실업자한테만 또 뭐 실업급여를 뭐 지금 맥시멈 200만 원 받는데 뭐 400만 원으로 올린다. 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업급여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급여는 높지 않지만 실업자는 아니지만 100만 원 언저리에서 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버는 거 때려치고 실업급여 받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실업급여 맥시멈 아까 말씀드린 8개월에서 9개월이고 그것도 10년 가입해야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때려치고 그 4개월, 그 8개월 받으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관계를 하나의 틀로 묶어내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30만 원, 50만 원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 정도가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그 동의 정도가 높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 엊그제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받고 사람들이 증세 추가 세금 지불 동의 비율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65%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거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5%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내겠다고 해서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커지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회적 연대죠, 진짜. 제도 자체가. 그리고 180조가 커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또 증세가 있으니까 충분히 증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 물어보면 끼어들어가서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받는 걸 먼저 시작하자. 매월 받는 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네.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않을 때는 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왜냐하면은 네. 사람들이 일단은 저는 아까도 시급하지만 장기적이라고 이야기한 게 30만 원, 50만 원 줬는데 이게 그냥 국가에서 그냥 용돈 쓰라고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돈이고 엄청나게 책임감이 있는 돈이잖아요. 질문이 뭐죠? 그래서 이 질문 빨리 해서 정리해주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더 유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 남았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짧게 이제 백동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잘 대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민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암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췌장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펫시트라고 PET 짝대기하고 펫시트 그 당시 그게 제가 할 때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건강보험을 조금 받았는데 지금 많이 내려가서 이제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는데 그걸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건강보험이나 소득이 높아야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건보 보장이 63% 4%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높이고 청년들의 지옥고 고시원에 살아야 되는 이 주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이 가면 이따도 나오겠지만 저는 우파식의 김종인 식으로 복지 이런 거 안 하고 이거 주면 나는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돼서 10만 원이면 암까지 다 해결되는 복지국가 체계에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안 가고 가는 것은 좀 긴급성 알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좀 그렇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진 소장님 이어받아서 6분을 쓰시면 지금 못한 얘기 또 보태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그 교수님의 기본소득은 동일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은 동의를 못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실험한 데가 성남시였어요. 배당으로. 이게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충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아니에요. 24살만 딱 찍어서. 그리고 현금이 아니에요.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안 주면 청년들 월세 낼 사람이 월세 부담 못 냅니다. 통신비가 저 티머니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을 때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청년팔이를 했다. 적어도 청년의 아픔에 자기 모색이 했다면 청년에 맞는 기본소득을 설계해야 되는데 6년 설계는 청년을 해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폐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에 맞게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기본소득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질문은 제 질문이 맞는 건지 제가 판단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모든 일하는 자 알바든 예술인이든 이걸 먼저 좀 하고 기본소득이 우리가 필요한 시점이 뭐 15년이 됐던 AI 문제 뭐 이런 거 됐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긴박성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은 긴급성에서 보면 이 문제가 더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발언을 가장 짧게 쓰고 질문을 확실히 드려서 말씀하시고 또 답변하시면 되죠. 누가 말씀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질문 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본소득이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충분성은 5가지 원칙에 들어가지가 않고요. 5가지 원칙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인별성, 정기성, 현금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성을 갖고 이게 충분성이 아니면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건 일단 잘못된 논리고요. 2016년 서울에서 대회를 열릴 때 충분성은 일단 5대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충분한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당장 시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소득의 출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작은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가 공감대가 넓어지면 또 그다음에 재원이 좀 더 풍부해지면 차차 늘려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 단위로 하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지급이 되니까 한국은 빈부차도 크지만 지역 간의 격차도 크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자원과 돈이 다 서울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의 경제 효과를 실제로 입증하기가 어렵죠. 돈이 다 서울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현금 가지고 서울에서 쓰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역 화폐를 갖고 이게 실제로 경기도 도민에게 지급된 것이 어떻게 경기도 내에서의 경제 효과를 갖는가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준화폐인 지역 화폐를 쓴 거고요. 청년의 문제인데 왜 경제 효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청년이 힘들어서 기본소득을 줬는데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바로 복지를 집행하는 게 그 나라의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왜 청년에만 줬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실제 기본소득 24살만 24살만. 네, 24살만. 그거는 이제 20살 청년도 있고. 그건 이제 지자체가 징세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사실 지자체가 아니죠. 지방자치라고 하나 자치를 하나도 못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 지역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세권이 없기 때문에 뭐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지 않아서 못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기본소득의 바람을 일으키고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가장 실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설정하는 게 24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답변하시죠? 네, 뭐 긴급한 정책이 우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득 전국민 고용보험은 정말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내년 당장 5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라는 거는 좀 약간 더 논의가 공감대가 필요해 사실은. 이 50만 원 왜 필요하냐? 뭐 우리는 공유부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아까 청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청년들한테 주는 너무 많네. 청년들한테 주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두가 수혜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청년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은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거고 또 하나 그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 같아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받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가장 가슴 와닿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내 태어나서 처음 느꼈다. 신뢰성이 있죠. 그런 얘기를 처음 해요. 그러니까 뭐 혼자 뭐 이렇게 학원 다니고 정말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다가 국가가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까지 온 건데 내가 누구한테 세금을 내고 누구를 도와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청년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연대, 사회.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을 난 다른 친구들한테도 받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30초 쓰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명확한 거예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기본소득에 맞게. 그래서 청년이면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이 19세에서 34세잖아요. 그 중에 초이스 선택해서 나는 20살 때 하려고 뭐 이게 이렇게 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건 청년이나 복지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경제 효과성을 거기서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맞는지 정합성을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년 너네들 보고 선택하라 이거잖아요. 언제 받을지. 네, 언제 받을지. 근데 확실히 긴급재난지원금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긴 해요. 국가로부터 뭐 받아본 게 별로 없다. 실제로 받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체감도는 확실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따끈한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가지고요. 답변은 각각의 한 분씩 지정된 분들이 2분씩
답변하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김종인 위원장 기본소득 이거 왜 꺼냈는지, 이슈화를 왜 시키려고 했는지, 요즘에는 좀 또 잠잠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찬희 부소장 그리고 양재진 교수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희 부소장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왜 꺼냈느냐. 간단하게 이유 하나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미통당이 벼랑 끝에 몰린 거죠. 거의 절벽에 몰렸기 때문에 탈출구가 이거 말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꺼내들었다고 보고요. 잘 아시겠지만 김종인 씨는 그 당시 때 많은 학자들과 달리 미국에 유학 안 하고 독일에 유학을 했죠. 독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젊었을 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2016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좀 알긴 알아요? 네, 그렇죠.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통당에도 이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던 김세연 의원 또 불출마를 선언하고 잘 출마하지 않았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 공감도 조금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원희룡 의원하고 같이 한국식 기본소득이다 이래갖고 이제 토론회도 벌리고 그런 식의 명칭도 이제 회자시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식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때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 돼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초입 단계.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죠. 사실 오히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해지고 쪼개지기 되고 일이 왔다가 생겼다가 없었다 되고 이거 오히려 일자리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럼 왜 이렇게 잠잠하죠? 기본소득 논쟁이? 통합당 내에서? 통합당 내에서요. 아무래도 통합당 내에서 기본소득의 이해도가 일단 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맞받아치거나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 그럴 정도의 당이었으면 이런 정도의 총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의 상황이 있는 거고 거기서 나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김종인 대표같이 기본소득이 주장을 하면 할수록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푼돈 넣어주고 너희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자가 되거라 이런 정도의 기본소득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삶의 불안정이 감소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돈 버는 게 아닌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적극적 의미를 갖는 기본소득이 더욱더 중요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습니까? 아니요. 김종인이 꺼냈을 때? 반가운 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좋죠. 그러니까 반가웠겠네. 네, 그럴수록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반갑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양재진 교수님, 김종인 위원장 기본소득 이슈한 의도,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 의도 어떻게 알겠습니까라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신문 이렇게 제목과 달리 내용을 보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게 지금 당장 할 건 아닌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조금 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유력한 대권 후보가 정말 진보 진영의 대권 후보가 이제 얘기하고, 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인 보장을 받지만 직접 현금 주면 또 이게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좋아하고, 그래서 파퓰리즘이라는 얘기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상쇄시켜야 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에 이제 후보일 때 도왔을 때도 그 경제 민주화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들어와서 이렇게 희석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그렇고 이제 실제적으로 따져볼 때는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아까 사각지대 해소 효과 같은, 솔직히 이제 조금 재정 문제가 있어서 이제 큰 돈을 못 하니까 사실은 푼 돈으로 이렇게 이재명 지사님도 한 15조에서 시작해서 한 10,000원짜리 이렇게 2만 원짜리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푼 돈이니까 사실 사각지대 실효성 있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 보장 효과도 그래서 없고, 또 경제 효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소득자에게 많이 갔을 때, 우리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소비 증대 효과가 더 실효성 있게 소비 증대가 되는 거지, 부자들한테 가면 저축 효과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보면 김종인 씨도 알 거예요. 이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지금의 복지급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활용해 먹는다. 이런 상세 효과는. 양 교수님은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맞불을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치적 판단한 것 같다.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최근에 좀 조용한 거는 이 재원이나 여러 가지에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주워 담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속으로는 이제는 좀 힘들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상쇄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슈 선점 차원에서 선점이 됐든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결국 이게 대선 파괴력이 있느냐? 각각의 사안이 사실 김종인이 이런 얘기 꺼낸 이유 중에 하나도 대선에 이게 재미거리가 되느냐 이걸 고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각각 이슈, 두 가지 이슈가 과연 대선 파괴력이 있을까? 네. 먼저 양재진 교수님 그리고 김찬희 부소장님 두 분 이제 말씀 주실 건데요. 먼저 양재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파괴력이 없진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게요? 두 가지 다.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 두 가지 다 얘기하시죠. 한다면 기본소득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돈이라도 나눠주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고무신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게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뭔가 새로운 상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게 대선에 얼마 안 남고 이게 막 이슈가 됐었으면은 어여부여하다가 팍 하기로 했을 텐데 굉장히 조금 아직 한 1년 반인가 어떻게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책 검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좀 일찍 터진 거가 돼서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이.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봐서는 뭐 당장 내가 고용보험 보험만 내고 내가 그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이게 설계해서 따져 보면 건강보험식으로 건강보험 내주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이제 위험에 빠지면 하는 거고 자동차 보험은 내지만 자동차 보험 내고 사고 날 때 보상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 좋을까 아니면 자동차 보험 내고 매달 조금씩 받고 보상은 돈 없어서 못하게 하는 이 시스템이가 좋을까 생각하면 생각해 보면 그래도 보험 시스템으로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도 이런 정책 토론 같은 거 지금 하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이제 수준이 그냥 옛날같이 고무신 나눠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선에서 국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 두 가지가 좀 붙어 있다. 맞붙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어쨌든 이슈의 휘발성, 폭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럼요. 두 가지 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정말 반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잘 짜여 있다면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김찬희 부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손문 선생이 생각나요. 손문. 중국의 국부. 손문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후진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의 것을 받아들일 때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발전했던 사회보험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사회보험이 문제점이 유럽에서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은 다 수용해서 사회보험을 끌고 가고 따라서 전취업자 고용보험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사회보험만 갖고는 지탱할 수 없는 사회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마치 삐삐에서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가고 있는데 삐삐에서 꼭 유선전화를 다 거쳐서 무선전화로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유선전화의 장점을 취하면서 무선전화도 지탱하면 훨씬 유럽이 하지 못했던 어떤 복지 좀 더 우린 지금 복지 후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 후진국 상태에서 오히려 복지 선진국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상황이다. 유럽 사람들 만나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가 복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두 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기본소득이 좀 정치 이슈가 될 때 대선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숟가락 얻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안철수 대표죠.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소득이 뭔지 하나도 몰라. EITC가 어떻게 기본소득이야. 참 이런 사람이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숟가락 얹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게 대선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청년 기본소득을 해왔고 또 지금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농촌 지역을 정해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다음에 이것이 그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실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대선 파괴력이 있는 주제로 등장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기본소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사회보험의 장점을 어떻게 같이 잘 취하면서 기본소득과 공존되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발언이 다 지났는데 짧게 10초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어떻습니까? 대선 파괴력. 뭐 해야죠. 구조니까. 아니 대선 파괴력 대선 파괴력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정책 중에 왜 하나죠. 없습니까? 그거는 일단 짧게 왜 없습니까? 일단 길게 적죠. 하시라고. 적죠. 아 돈이? 예, 아니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고. 실업자? 그리고 실제로 당장 실감되지 않죠. 왜? 직장을 잃어야지 받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반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지금 아까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건 짧게 답변해도 됩니다. 두 정책이 과연 대립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태결되는 문제인지 뭐 같이 다 끌고 갈 수도 있는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종진 박사님 2분 쓰시겠습니다. 전 10초만 좀 정정하면요. 수차례 얘기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업훈련 지원도 해주고 구직촉진수당도 주고 직장 다니다가 꼬마를 낳으면 육아 출산급여도 줘요. 그래서 이걸 4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하나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야만 혜택 본다. 이건 잘못된 개념이고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되면 이제 취업자 보험이 되겠죠. 그러면 프리랜서도 육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조금 되게 포괄적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정책이 대립적이냐 혹은 뭐 대립적이지 않느냐 이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저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식의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미통당식의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 제도를 하지 않고 더 이상 건강보험도 하지 않아. 공공병원도 더 이상 필요 없어. 홍준표가 그 진주의료원 그냥 없애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 공공인프라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다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선으로 가면 이게 대립적 관계가 분명히 형성될 확률이 진보 세력하고 부세력 되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10명 중에 5명밖에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문제, 사각지대 문제여서 자칫 기본소득이 대선 이슈로 되면서 우리 사회의 재정의 논리가 되면 대립적 관계로 갈 문제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워낙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추가로 여쭤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감 효과도 빠르잖아요.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쓰였지 그동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 기본소득 논쟁이 딱 붙으니까 아직은 안 붙은 거지만 이제 조금 맹아 정도지만 그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이 사업을 하면서 5조를 매각하고 그러잖아요. 독일의 딜리버 히어로가. 근데 여기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은 사회보험도 다 가입 못하고 그 산재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도 못하고 이건 다 오너들이 자본이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디지털 플랫폼세를 걷고 그런 것들을 사회보험이나 어떻게 국가재정에 복지정할지 이런 논의는 새로운 재정에 대한 문제는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어쨌든 아무튼 좀 관심이 높아지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만 더 붙여도 될까요? 고용보험의 한계라는 게 실제로 직장을 잃어야지만 탄다고 그래서 한계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고용보험이 일단 9개월이면 9개월, 뭐 12개월로 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월은 한정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얘기는 충분히 전달해요. 훈련을 받아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환경이 됐다는 게 한계라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할 말씀. 그렇다고 뭐 10만 원씩 해도 60조가 되는 건데 뭐 그래서 10만 원씩 준다고 60조를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럼 10만 원 가지고 이게 뭐가 나아지나요? 근데 10만 원이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이면은 사실은 우리 보면 교육받은 사람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찾고요. 기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낫고 그런 데 갑니까? 교육과 기술이 아무 소쓸모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우리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산층 가정들은 다 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그쪽에 공적 투자를 해야 중하 가정의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도 찾고 조금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그냥 뭐 10만 원 얼마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형평성 있게 진행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립적인 관계인지 태길의 문제인지 백승호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기본소득만 갖고 안 된다. 고용보험만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정답은 그겁니다. 같이 가야죠. 왜 같이 가야 되냐? 전국민 고용보험만으로 가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최고, 그럼 8개월, 그럼 1년에 1,600만 원이죠. 2년째부터는 제로예요. 직업훈련 물론 받을 수 있죠, 일단은. 하지만 기본소득만 가면 그냥 30만 원짜리 한다면 360만 원이야 계속. 30만 원짜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3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가야죠. 그러면은 첫 해에는 1,600만 원에 360만 원 더하면 1,960만 원. 두 번째에는 기본소득 36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서 소득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그걸 도대체 기본소득 3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너가 기본소득 30만 원만 받는 시스템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고용보험 1,600만 원만 받고 1년 땡치고 그냥 2년째부터는 제로인 그런 제도를 선택할 거냐?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종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도를 축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없애겠다고 어떤 정치인이 기본소득 30만 원짜리 할 테니 고용보험 없애자라는 법안을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연금 100%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양재진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토론회 가면 항상 말씀하신 게 그래요.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기본소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기존의 복지를 퉁쳐가지고 기본소득을 안 되던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면 돼요. 안 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구조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정치에서 해야죠.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저는 뭐 얘기 못 하는 거죠? 저 이제 시청자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안내를 하나 해드리고 우리 이제 고일석 기자님한테 발언권을 넘기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의견 중에 이제 뽑아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오늘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굉장히 알차다, 컨텐츠 좋다, 유익했다 이러면 슈퍼챗 그동안에는 요구를 안 했는데 오늘은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 4분씩 4개의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오늘 듣고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들었는지 기본소득 쪽인지 전국민 고용보험 쪽인지 의견을 달아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일석 기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질문이 주로 고용보험 쪽으로 질문이 많고 기본소득은 지지하는 발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걸 보면 고용보험이 훨씬 더 신상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많고 그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득될 수 있는 부분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선 고용보험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 그리고 쭉 제가 제 소감은 일단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기본소득이 그거는 필요한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이 논의에는 좀 방해되는 프레임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두 정책이 대립되는 것이냐 택일이냐 이것도 그리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은 주장하시는 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당장 하자는 게 조금씩 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고용보험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대립 선후의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대립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고용보험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신 것은 두 가지가 돼요. 사각지대 필요한데 못 받는 사람과 약간 그 토론 중에 나왔지만 부정수급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각지대의 경우는 취업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부라든가 아니면 취업자들이 여기에 취업 준비,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저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 하고 여기 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역시 자영업자가 포함될 경우에 자영업자가 조세 부분에서도 세원 파악이 쉽지 짧게 않기 질문해야지. 때문에 혼자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세원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 근로소득자와 구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가 제일 급한 것 같은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델링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하고 모자른 부분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각지대 문제인데 사각지대 문제를 다른 보험제도에서 풀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보험 같은 거 보험료 내야 되는데 보험료 못 내는 분들한테 의료급여에서 일반 재정에서 보험료 내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라서 일반 재정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뭐 25만 원이나 30만 원까지 못 쓰니까 지금 급여가 좀 낮고 부족한 면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반 재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보험이 그게 남은 거예요. 고용보험 있고 사각지대가 있는 게 지금 고용보험 쪽이 이제 남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 부분 일반 재정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아까 한국형 실업부조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좀 바꿔서 덴마크나 프랑스가 이제 선도적으로 한 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안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좀 실제적으로 질문해서 아까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뭐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제도에 있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같은 데서는 가능하죠. 내가 이제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그냥 주지는 않고요. 구직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고용 서비스가 들어가고 뭐 훈련과 연계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뭐 전업주부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장기 실업자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청년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물론 기간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좀 제한돼 있습니다. 6개월까지 하는 거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점점 느리거나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플랫폼 노동을 하는데 지금 수입이 좀 모자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니라 EITC라고 하는 우리 근로장려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게 작년에 한 4조 정도가 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돈이 이제는 좀 다른 취직해야겠다. 플랫폼 노동 이제 그만하고 뭐 하겠다 그러면 아까 구직 활동하는 조건으로 일정 부분의 급여가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질문이 많은 거는 그래도 좀 실효성 있는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50만 원씩 그래도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하는데 아까 3조 정도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3조 정도 재원이면 할 수 50만 원 정도로 그래도 노력하는 기간 동안에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기본소득으로 5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듭니까? 300조가 듭니까? 300조가 드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물론 계속 오랫동안 준다 할지라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적응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는 기본소득은 그래 미래에 어쨌든 조금씩 그래도 좀 나중에 하고 당장은 일단 실효성 있는 거는 고용보험 쪽이 아닌가 해서 아마 질문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반 재정이 들어가면서 꼭 보험료 안 내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시급성에서 차이가 난다. 저는 이제 그렇죠. 일단 시급성의 차이 나고 반대를 저는 하는 이유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저는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취약하다고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취약한 이유는 뭐냐면 말하자면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접근성이 지금 좀 취약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여도 사실은 아까 뭐 198만 원, 200만 원 어쩌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유럽의 웬만한 에 비하면은 조금 낮아요 급여가. 그래서 급여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국가를 강화해가는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지금 이제 한 전체 의료보험까지 해서 200조 정도 들고 그냥 현금만 쓰는 거 하면 80조 정도 이렇게 국민연금부터 해서 현금 80조 쓰는데 이거를 늘려가는데 하루에도 몇십 조가 이제 필요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십 조를 만약에
기본소 그러니까 예산 제약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라 알겠습니다. 아까 거기다 짧게. 원청 돈이 많이 든 기본소득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이거 강화하는 데는 아무래도 힘이 들 것 같아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기본소득의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사각지대나 고용보험이나 이런 등등 복지 쪽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 기간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플랫폼 예를 들어서 한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저희도 얘기하셔야 드릴 거예요. 다 됐나요? 더 말씀하실 거? 아니 플랫폼 노동자들 그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고용보험 적용하기가 더 명쾌합니다. 대리주부, 예컨대 타다, 배달의 민족 회원을 가입해야만 업무를 오더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중개사업주가 명확하고 그래서 이 여태까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업주의 책임을 배달의 민족에 부과하는 문제가 더 있어서요. 오히려 저는 플랫폼 노동자들보다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 이분들 어떻게 고용보험의 체계에 들어와서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이겠죠.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오늘 얼마 받았는지 다 알죠. 그렇죠. 네. 오늘 여기 게스트 정보를 적으라고 이렇게 하면 끝에 소득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월급의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이 소득 신고 같이 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고용보험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박시영 TV가 조금 이게 기본소득이냐 전국 고용보험이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따로 하고 고용보험을 어떻게 일하는 사람한테 하고 기본소득도 별도의 세션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봅니다. 많이 시청률을 위해서 지금은 쟁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관심이 높아지면 뭐 고용보험대로 기본소득대로 또 더 들어가 보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일단은 이재명 박원순 이재명 이게 좀 뭔가 붙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저 김종인도 꺼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좀 알아보자. 이런 어떤 차원입니다. 기본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지하시는 말씀만 있어서 제가 궁금하던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 어쨌든 복지 정책은 그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성과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규모도 대규모고 경제적인 정책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를테면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PKI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시장 가봐라 다 좋아하지 않냐는 그런 정성적인 거 말고 예를 들면 얼마를 풀었는데 얼마가 세금 환수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뭐 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그 측정하는 어떤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생님 얘기하시죠. 그동안에 어떤 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승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바우처 방식으로 쓰니까 이게 이제 그 명목으로 썼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된 결과. 네, 소비된 결과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하여튼간 질문을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네. 또 하나는 그 재원 부분인데요. 재원 부분이 이제 공유부라고 그 표현하신 개념이 참 좋던데 일단은 지금 김경수 지사도 얘기하는 바대로 기본소득의 재원이 대부분 뭐 4차 산업혁명이라도 좋고 하여튼 뭐 향후에 예상되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그래서 그러한 부가가치가 아직은 창출되고 있지 않은 그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의 실험적인 작은 실험적인 것은 기존의 조세에서 이렇게 벌충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당장 경기도만 해도 10만 원씩 하는데 1조 원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일단 공유부라고 할 때는 아까 이제 백승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적 공유부가 있고 인공적 공유부가 있거든요. 일단 자연적 공유부가 일단 많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토지 아닙니까? 토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더 좋은 답변에서 제가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면요. 공유부라는 것은 계속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 창출이
찾잖아요. 네. 반복적으로 네. 데이터나 플랫폼이나 네. 계속 그게 이제 나와요. 인공적 공유죠. 근데 토지는 토지에서 부가가치가 계속 창출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창출되는 게 아니고요. 토지 자산 자체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충분한 재원이 되는 뭐 거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토보유세.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적인 공유부라는 것은 그거를 터전으로 해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자연적 공유비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자연적 공유비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어느 일정한 부분은 분명히 공동의 몫으로 공동의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 자산이 지금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한국의 토지 자산 총액이 8,222조입니다. GDP의 4.3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네. 딱 이거 하나만 예. 물어볼게요.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 주자가 그 집권 전략이란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만약에 내건다 하면 네. 뭐 이재명 지사야 뭐 본인이 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고용보험은 제가 볼 때는 뭐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기본소득은 특히나 이제 논쟁이 심한데 그러면 차기 임기 5년 내에 어느 정도 구상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이게 조세장이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냉철하게. 그러니까 좀 전에 그 8,222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지 보유세를 만약에 정률세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1% 부과한다 그러면요. 연간 총 82조입니다. 그러면 월 전 국민 13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를 내걸 수 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고용보험이 먼저고 기본소득이 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제 기회를 좀 달라고 했던 거고요.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얼마나 국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저는 아까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이나 이런 대립 자체가 저는 좀 거북스러운 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기존의 틀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기본소득은 새로운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로운 꿈에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다면 이거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 아직 뭐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벌써 120분 가깝게 했어요. 아니 100분 했나? 100분 했구나. 100분을 했는데요. 인사 같네요. 네? 시간이 금방 네, 갔어요. 100분 토론인데 서로 약간 얘기하시면서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조금 아니다.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거리도 조금 좁히기도 하고 여전히 팽팽한 것도 있고요. 자, 한번 의견을 확인해 볼까요?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두 가지 했는데 둘 다 마음에 드시겠지만 어떤 정책이 조금 더 본인들의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이 좀 더 마음에 들었다 하면 1번, 기본소득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2번. 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분 동안 댓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국민 고용보험, 2번 기본소득. 번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번호로. 아, 2번이 많군요, 여기는. 아, 저희 번호가 있구나. 거의 뭐 압도적이네요. 야, 여기 기본소득 동의하는 분들만 몽땅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아. 네, 설마. 야, 센데. 어휴, 그런데요. 그러네요. 1번도 있긴 하지만 소수입니다, 아직은. 자, 알겠습니다. 대략 분위기는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민 고용보험이 조금 더 어쨌든 소통의 과정을 많이 좀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조금 뭐 국민 전체를 대변할 때 이렇게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 의견 중에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 로열티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저희 박정 TV의 특성상. 근데 그쪽에서는 여전히 기본소득 쪽에 조금 호감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험도 좀 더 노력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 기자님 뭐 마지막 일단 그 기본적인 재원이 물론 이제 고용보험의 공적보조로 재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보험 아닙니까? 자기가 내서 여러 사람이 내서 필요할 때 쓰는 사회보험이고 기본소득은 어쨌든 조사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대립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생각해도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나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만 해도 훌륭하게 좋은 시간이었고 아주 유익한 것을 제가 많이 새로 알게 됐습니다. 아까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 네, 그 부분 파악이 오히려 쉽다 딱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해도 많이 풀렸고요.
네 분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뭐 진행하다 보니까 100% 다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내일 업로드를 11시에 합니다. 밤에.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한번 저도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런 토론하는 장 아니면 또 따로따로 모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좀 시간 내주시고 또 유익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치고 마칠까요? 감사합니다.